여러분, 이게 자식이 부모 장례를 치른 집의 모습이 맞습니까? 대청마루 위에는 장롱 서랍이 다 빠져 나동그라져 있고, 어머니가 평생 아꼈던 백자 그릇들이 여기저기 깨져서 흩어져 있고, 다락에서 끌어낸 이불은 사랑채 마루 한복판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구석구석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가, 돈 어디 있어? 야, 이 미친년아. 아버지 통장 어디다 숨겼어? 땅 문서는 어디 있냐고. 올케들까지 같이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래도 한쪽 다리가 성치 않았던 저는 이런 날일수록 더 절뚝거리게 되곤 했습니다. 큰오빠는 그런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다리 병신아. 빨리 일어나서 말이라도 해봐. 부모를 떠나보낸 다음 날, 이게 정녕 한 핏줄이라는 사람들이 보일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날, 저는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3일을 의식 없이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마지막 새벽에 잠시 눈을 살짝 뜨셨습니다.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가, 막내 고모한테 가라. 그리고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막내 고모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곳. 언제든 만나 뵐 수 있고, 장례식장에도 당연히 오실 분인데, 왜 하필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을까? 왜 오빠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저는 며칠 뒤 새벽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과연 막내 수기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잘 사는 고택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인데 300년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고 대청마루가 시원하게 넓은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감나무가 자랐고 사랑채 옆으로는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옥을 평생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기와 한 장이 깨지면 직접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손보시고 처마 끝이 낡으면 새로 단장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손꼽히게 논이 많은 분이셨고 읍내에서 15분만 가면 큰 산도 30만 평이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사는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45에 낳으셨고 아버지도 늦둥이 딸을 유난히 아끼셨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상이라도 받아오면 아버지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고 추운 겨울이면 당신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큰 사고가 있었던 건 5살 무렵이었습니다. 오빠들과 대청마루에서 놀다가 누군가에게 떠밀려 돛돌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쪽 다리를 영영 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거듭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 평생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그 한마디를 입버릇처럼 하시며 혼자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오빠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달이 저는 동생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놀리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절뚝이라고 부르며 저를 따돌렸고, 명절날 모인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오빠들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너희가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낯으로 비웃느냐.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훨씬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넓은 한옥에는 저와 부모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달이 저는 막내였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막내가 아니라 집안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를 나눌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장을 보고 밥을 짓고 부모님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읍내 한복판에서 새 옷을 입은 또래 친구들을 보면 가슴이 잠깐 아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시는 그 한 번의 미소에 모든 게 다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날, 제 인생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12년, 무려 12년 동안 저는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았습니다. 밥을 한 술 한 술 떠 넣어드리고, 3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새벽이면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어머니 방으로 건너가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성한 사람도 힘든 일을 저는 한쪽 다리에 의지해 해냈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30도 안 된 제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오빠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회사 일이 밀린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해도 큰오빠는 막내가 잘 좀 봐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올케들은 더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혼자 다 준비한 음식을 당연하다는 듯 먹고는 이거 싸줘요. 적어도 좀 주세요. 참기름도 한 병 챙겨주세요. 그러고는 단 하루도 자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인 부엌에서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에 무릎까지 까져가며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황급히 다리를 끌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부치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까지 병이 깊어지셨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이미 30이 넘었고 혼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혼처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제 다리가 성치 않은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기 씨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아도 됩니다.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한 순간이었습니다. 달이 저는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첫 번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는 누가 돌보지? 그 생각 하나에 저는 제 인생을 접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셨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 죽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손이 떨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명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해달라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선산 한쪽도 깎아 팔아주었고 상가도 처분했고 논도 줄였고 산까지 내주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은 내어줄 게 없다. 그 말에 오빠들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미리 받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꽂혔습니다. 사실 오빠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미 받아간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큰오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선산의 한쪽 면을 통째로 깎아 팔게 했고 둘째 오빠는 아파트 분양 자금이라며 읍내 들머리에 있던 산 하나를 그대로 매각하게 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자녀 유학 자금이라며 가장 기름진 큰 논자리를 처분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시내 상가 2채까지 하나씩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가져간 돈이 한 사람당 30억씩, 도합 9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올케가 저를 흘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막내야, 너 다리도 성치 않은데 시집은 무슨 시집이니? 너 같은 애를 어디 가서 누가 데려가겠니?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혼자 늙어 가야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셋째 올케는 자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고모처럼 되면 안 된다, 알았지? 공부 열심히 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막혀왔지만 그래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했으면 어머니의 기저귀는 누가 갈았을까요? 새벽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아버지의 약을 챙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뒤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수가, 내가 죽으면 우리 숙이 어떡하냐?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참을 뒤척이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사랑채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결국 자리에 몸져 누우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3일을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한 발자국도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잠시 와서 얼굴만 비치고는 일이 바쁘다며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던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힘겹게 눈을 살짝 뜨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숙이에요. 아버지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힘없이 입을 떼셨습니다. 숙아, 내가 죽거든 장례 끝나고 아무도 모르게 막내 고모한테 꼭 가라.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모한테 가라니요. 아버지는 더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꼭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멍하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모한테 가라. 같은 동네에 사시는 막내 고모. 집에서 걸어 10분 거리. 언제든 만나 뵐 수 있는 고모. 장례식장에 당연히 오실 고모인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을까? 오빠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때는 정말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오빠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문상객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다가 사람이 나가면 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냐?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냈냐? 땅 문서들은 어디다 두셨대? 남은 논과 산이 더 있을 거 아니냐? 장례 첫째 날부터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다리가 저려 자세를 고쳐 앉을 때마다 큰오빠는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야, 너는 저쪽 끝에 가 있어라. 다리 절뚝거리는 거 보면 손님들이 더 안 돼 보일까봐 그래. 저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진 속 아버지는 조용히 웃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오빠와 올케들은 아버지의 한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큰오빠는 안채로 달려가 장롱 서랍을 통째로 뺏어 방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옷가지가 흩어지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명주가 바닥에 짓밟혔습니다. 큰오빠는 그 명주를 보더니 혀를 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딴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어머니는 평생 끼고 살았는지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사랑채를 거쳐 부엌으로 달려가 살림 그릇이 들어있는 찬장을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껴 쓰시던 백자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그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셋째 오빠는 대청마루 넘어 다락방으로 올라가 이불 보따리를 다 끌어내려고 이불은 마당에 그대로 던져졌습니다. 올케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큰 올케는 안방 화장대를 뒤져 어머니의 폐물 상자를 챙겨 들었고 둘째 올케는 작은 상자란 상자는 다 열어보았으며 셋째 올케는 사랑채 책장 책 사이까지 한 권 한 권 털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별다른 게 나오지 않자 6명이 동시에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큰오빠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가, 돈 어디 있어? 저는 너무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다리가 휘청해 대돌에 걸렸습니다. 큰오빠가 그런 저를 보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대돌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미 성치 않던 다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하고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큰오빠는 사과 한마디 없이 말했습니다. 엄살은 다리 멀쩡한 우리가 더 고생이지. 너야 평생 집에만 있었으니. 큰올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따로 챙겨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리 가지고 평생 같이 살았는데 빈손이라는 게 말이 돼. 둘째 올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가씨가 다 챙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야금야금 빼돌렸을 거 아니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기저귀 갈고 아버지 약 끓이고 잠 한숨 못 자고 살았는데 그것도 다리 한쪽이 성치 않은 몸으로 그 사람들 눈에 저는 도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오빠들이 받아 가신 거 다 아시잖아요. 큰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버지가 너한테 따로 안 줬을 리가 없잖아. 너 다리 그 모양인 거 가장 미안해 하셨던 거 아냐? 말해. 말 안 하면 정말 안 좋아진다. 그러더니 큰오빠는 주방으로 가서 그릇장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쨍그랑 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대청마루 끝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오빠들이 원하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큰오빠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나가더니 던져버린 이불을 발로 차고 대문 옆 화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막내야. 이 한옥이나 빨리 내놔. 빨리 매물 내놓고 정리해. 이딴 시골집 끼고 있어 봐야 뭐가 되겠어. 위치는 좋으니 값은 좀 받겠지. 오빠들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서울로 가지도 않은 채 읍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들린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빠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집은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서랍이 다 빠져나동그라져 있었고 옷가지는 발에 밟혀지 시겨졌고 어머니의 백자 그릇들은 깨져서 부엌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이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한참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게 제 부모님이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시던 집이었는데, 이게 어머니가 정성껏 일구신 살림살이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명주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흙발 자국과 침 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주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모으고 빠진 서랍을 다시 끼우고 던져진 옷가지를 개키고 이불은 털어서 커다란 대야에 담아 하나씩 빨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욱신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지만 저는 그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무릎이 까져도 차마 어머니 아버지의 물건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릇들을 정리해서 그릇장에 넣고 천천히 마당에 널브러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것이거나 아버지가 손수 사들이신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저는 텅 빈 안채에 들어가 어머니 자리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오빠들은 부동산에 들릴 것이고 이 한옥은 곧 매물로 내놓을 것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다리도 성치 않은 내가 이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는데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모한테 가라.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가야 한다. 오빠들이 호텔에 있는 동안 저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서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곧장 고모 댁으로 갈까? 아니, 그 전에 한 군데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사과와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하얀 떡 한 봉지를 들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새벽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더 안 보였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로 비탈을 오르려니 걸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슬 젖은 풀잎에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주저앉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차도록 올라갔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해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봉분과 새로 만든 아버지 봉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산소 자리는 선산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땅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이 작은 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큰오빠가 그러더군요. 여기는 돈이 안 되는 땅이다. 산소나 쓰지. 이깟 손바닥만 한 개. 뭐에 쓰겠냐. 다른 오빠들도 모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빠들이 그토록 탐을 내던 선산도, 산도, 논도 다 잃었지만 이 자그마한 흙 위에 부모님이 누워 계신 게 오히려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오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조용히 잠들어 계셨으니까요.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접고 봉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져간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차려놓고 막걸리를 따라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에는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목이 메어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봉분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정말 어떻게 살아? 평생을 엄마 옆에서 밥 떠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다리가 아파도 새벽마다 절뚝거리며 일어났어.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 오빠들이 나한테 다리 병신이래. 올케들이 다리도 성치 않은 게 시집은 무슨 시집이냐고 그래. 엄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그릇이 다 깨졌어. 엄마가 입으시던 명주에 오빠가 침을 뱉었어. 엄마, 내가 시집을 갔으면 엄마 옆을 누가 지켰겠어. 내가 시집을 갔으면 아빠 약은 누가 챙겼겠어. 엄마, 나 너무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해. 저는 봉분의 흙을 손으로 쥐고 또 쥐었습니다. 그 흙이 손톱 밑에 들어가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아빠. 오빠가 나를 대돌에서 밀쳤어. 다리가 더 아픈데 사과도 안 했어. 집을 팔겠대. 엄마랑 함께 했던 모든 추억이 다 사라질 것 같아. 저는 아빠 봉분을 양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외로워요. 평생 한 번도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저한테는 누가 남았어요. 새벽 산속이 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산비둘기가 멀리서 울었고 바람이 소리풀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신 것 같았고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봉분 위에 내려앉았을 때 저는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로 저는 봉분에 대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절대로 오빠들처럼 살지 않을게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때 바람결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한테 가라.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니 하늘이 막 푸르스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오빠들이 묵고 있는 호텔은 불빛만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새벽,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고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 고모, 저 숙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문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어둠 속에서 고모가 문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수가, 기다렸다. 어여 들어온 나. 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숙이. 그 다리를 가지고 내가 참말이지 고생 많았다. 오빠들이 자식 노릇을 못하니 그게 다 내 발등에 떨어졌구나. 이 못난 어른들이 숙이 내 청춘을 갈아 넣었구나. 고모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운 뒤에야
고모는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자개 문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모는 문갑 가장 깊은 곳에서 비단천에 곱게 쌓여 있는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고모, 이게 뭐예요? 고모는 비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응. 오빠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해 두셨다. 나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 그저 오빠가 시키시는 대로 이 깊은 곳에 묻어두기만 했어. 그리고 늘 말씀하셨다. 내가 죽고 나서 수기가 찾아오면 그때 수기 손에 직접 쥐어주라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비단 보자기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와 파란 통장 하나, 그리고 두툼한 등기부 서류 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부터 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힘이 빠진 듯 하면서도 한자 한자 또박또박 눌러 쓰신 글자. 저는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막내딸 수기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의 곁을 떠난 뒤일 것이다. 수가. 아버지는 평생을 무뚝뚝하기만 했다. 말로 사랑한다 한 번을 못 해주고 따뜻한 손 한 번을 잡아주지 못한 못난 아비였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비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것이 있다. 너의 그 다리. 오빠들이 너를 대돌에서 밀친 그날. 이 아비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더 좋은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너는 지금 그렇게 절뚝이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이 아비가 평생 안고 산 가장 큰 한이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마루에 앉아 혼자 한숨만 쉬었던 이유다. 그런데도 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지.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너는 내 인생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혼처가 들어왔을 때도 너는 아버지 걱정에 그 좋은 인연을 보냈다. 나 때문에 결혼도 포기한 너한테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버지는 그때부터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오빠들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수기 몫을 따로 떼어두자. 문서로 남기면 오빠들이 그것마저 빼앗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막내 누이 동생을 통해서 조용히 준비를 해두었다. 수가. 이 통장은 신탁이라는 형태로 내 이름으로 묶어두었다. 오빠들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돈이다. 이 안에는 15억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등기부의 건물은 서울 삼성동의 5층짜리 작은 빌딩이다. 감정가만 300억이 넘는다.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맞춰두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삼성동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란다. 사무실 안쪽에 금고도 있다. 그 비밀번호도 내 생일이란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기 바란다. 그 돈만으로도 수기 너는 평생 굶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수가.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오빠들은 분명 한옥을 뒤집고 땅 문서를 찾고 통장을 찾고 난리를 칠 것이다. 너에게도 험한 짓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들이 받아갈 만큼 다 받아갔다. 선산도
산도, 논도, 상가도, 지들 손에 다 들어갔는데도 욕심은 끝도 없구나. 저것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것도 줘야 할 것도 없다. 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오빠들에게 알리지 마라. 저것들이 알면 다리도 성치 않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저 모르는 척 오빠들이 다 가져가도록 두어라. 그리고 조용히 내 인생을 살아가라. 이제는 누구의 손과 발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손과 발로 내 인생을 살아라. 내 사랑하는 딸, 수가.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그 말을 이 편지로 남긴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셨던 아버지.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해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저의 다리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던 겁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 들리던 그 한숨 소리가 이제야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그러셨다. 우리 숙이 다리가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 같다고. 내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시면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갚으려 하신 거란다.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한마디 따뜻한 말 없이 당신의 사랑을 침묵 속에 묻으셨던 아버지. 고모는 차분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한 가지 더 부탁받은 게 있다. 너 아버지 한옥에서 그냥 살고 싶지. 그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빠가 그러셨다. 수기가 그 집을 잃으면 안 된다고. 그 집은 수기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이 깃든 집이고 수기의 청춘이 있는 곳이라고. 너의 손때가 묻은 곳 아니겠니?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이렇게 하자. 오빠들이 분명 한옥을 매물로 내놓을 거다. 그게 빨리 팔려야 저것들이 더 못 따지고 떠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매매가 진행되면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그 한옥을 다시 사들이마. 오빠들 모르게 세금이고 명예 정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적당한 때에 조용히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거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고모, 그래도 괜찮을까요? 오빠들이 알면. 고모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 리 없다. 저것들이 한옥 정리되면 다시 이쪽으로 올 일이 있겠냐.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1년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한 것들이 이제 이쪽에 뭐 하러 오겠냐? 장담하건대 저것들은 이번 일이 끝나는 순간 이 동네 쪽으로는 얼굴도 안 비칠 거다. 저는 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 저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고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인사는 무슨. 오빠가 죽기 전에 그러셨다. 내 인생에 가장 미안한 사람이 숙이라고. 내가 못 해준 거 누이가 좀 도와달라고. 그게 다다. 수가. 이제는 오빠 뜻대로 내가 좀 살아라. 다음 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일주일 후
금매로 내놓은 집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오빠들은 다시 내려와서 계약서를 썼다. 일이 빨리 진행됐다고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감나무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어머니가 곶감을 만드시던 나무.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 오빠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시세 잘 받았네. 큰오빠가 마지못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막내야, 이거라도 받아라. 오빠들 마음이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빠들은 깔깔거리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막내는 착해. 너 다리 그 모양에 이 정도라도 어디 가서 받겠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오빠들이 서로 연락도 끊은 채 각자의 길로 사라지자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한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의는 한참 동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 고모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제 이름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키우시던 감나무가 그대로 있었고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대청마루의 그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옥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와를 새로 올리고 처마 끝을 단장하고 대청마루를 다시 닦았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부엌도 깨끗하게 들였습니다. 화장실도 손보고 어머니가 쓰시던 안방은 아주 정성껏 닦아 두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와 깨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채소들을 하나씩 심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5층짜리 상가에도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2층과 4층은 그대로 임대를 주고 1층만큼은 제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빠들이 짓밟고 침을 뱉던 어머니의 명주. 오빠들이 이딴 게 무슨 가치냐며 바닥에 던지던 백자 그릇들,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작은 소반과 어머니가 직접 수놓으신 자수 보자기, 대대로 내려온 벼루와 붓, 어머니의 시집 올 때 함과 놀이개,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갓,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정성껏 닦아 1층 한쪽에 진열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보물이었습니다. 그 옆 공간에는 작은 전통 찻집을 차렸습니다. 손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어머니의 백자 다기로 차를 우리고 아버지의 소반 위에 다과를 차리고 어머니가 수놓으신 보자기로 다구를 덮어 두었습니다. 3층에 아버지가 사무실로 쓰던 공간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족보와 폐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대 손손 물려받은 반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끼시느라 끼지 않던 반지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병풍도 있었고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청자 도자기, 백자 도자기들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1층에 진열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외국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전통차도 마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제가 한복을 입고
천천히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시며 어떤 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한쪽에 진열된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보자기 정말 곱네요. 이런 건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면 저는 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빠들이 짓밟고 비웃던 그 물건들이 이제는 손님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가장 귀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시골집에 내려가 텃밭에 물을 주고 쉬었다 서울에 올라가서 전통 찻집에서 많은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시골집에 갈 때는 산소에 들려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수기는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재단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돈을 마중물로 시작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작은 땅은 앞에 고속도로가 개발이 되어 생각지도 않은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불편한 다리로 무시받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것 같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 속 아버지처럼 침묵으로 지켜주는 사랑을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